우려했던 대로 파생결합펀드 DLF 원금 손실 사태가 터졌습니다. 첫 만기일인 어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의 원금 손실률은 60.1%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고객은 6천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DLF나 DLS 판매가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오늘 이슈날에서는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PB 출신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제 이제 DLF와 DLS 첫 만기를 맞았습니다. 예. 사실 뭐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았는데 우려했던 대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뭐 한 몇 주 전만 해도 원금을 전액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뭐 좀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일단 60%라는 손실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손실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40%라도 건지게 된 건지 지금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판매된 상품에 이제 대해서는 자세한 것들은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런 상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가 되면 네. 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1.5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가 된다면 만기 때 4%, 연 4%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국채 금리라는 게 안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0.2% 정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라고 그 은행 측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서부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둔화가 되면서 예.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구조의 또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손실률 곱하기 200을 해서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전액 날아가는 구조가 0.7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네. 2%를 뺀 5가 남죠. 5에다가 200을 곱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ECB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네. 나름대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수준을 본다라면 마이너스 0.6 수준까지 다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손실률이 대략 한 8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60%에 확정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그 안에 복잡한 또 셈법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가 0.7에서 0.6 정도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40% 정도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온 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이게 원래 고위험 중수익 상품인 건가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죠. 고위험 중수익 중수익. 상품. 예, 예, 고위험 고위험 중수익 중수익. 맞습니다. 예. 그 4%, 연 4%의 이제 그 수익을 노리시고 들어간 정도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져 네네. 있기 때문에 연 4%만 되더라도 상당히 조금 높은 수익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문제는 이제 고위험 상품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참 참혹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예. 싶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략 가입 수가 50%가 넘었더라고요. 60세 이상이 더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저도 PB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 구조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금융기관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50% 넘게 이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뭔가 좀 무리수가 두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가 첫 만기였고 앞으로 줄줄이 만기가 도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만기가 짧은 거기 때문에 네. 만기가 그나마 좀 길다라면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돼서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부터 만기가 바로 도래한다라는 네네. 점이죠.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 마이너스 0.6% 수준, 더군다나 그 기준금리가 0.4에서 0.5까지 10bp가 지금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은
독일의 경제 상황까지 살펴야 되니 참 그러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경제 정세가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을 예측한다는 게 자체가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사실 근데 뭐 투자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답답한 상황이죠. 손을 놓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어떠한 경제 전문가도 금리를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게 만약에 수가 되는 건지 근데 사실은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할수 없는 있는 거죠, 게 지금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바둑에서 말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지금은 기다리는 거 외에는 예. 중도 환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앞서서도 뭐 설명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 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이 돼야만 그래도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회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렇죠. 원금까지 되려면 마이너스 0.2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어렵죠. 지금 0.6에서 확정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0.2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짧은 기간 내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 DLF, DLS 사태를 뭐 제2의 키코 사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우려면 이 키코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한 10여 년 전 사건으로 이제 저희가 돌아가야 됩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2002년서부터 2007년까지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앉아서 환차손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여기에서 이제 은행권이 나름대로 파생 상품과 결합을 함으로써 금리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다가 배팅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2008년에 모기 사태가 번지면서 그렇죠. 원화 약세 현상이 갑작스럽게 전환이 전이 됐죠.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상품들이 대규모 손실로 확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됐는데 네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키코 사태가 과연 은행 측의 어떤 그 판매 부실이냐 아니면 가입자가 어떤 본인이 알고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상당히 당시에 논란이 이슈화 됐죠. 됐었던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기간이 대략 한 6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예, 6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기업들은 부도가 난 상황도 있고 네. 버텨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상을 좀 받긴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 보상을 받는 기업은 없었고요. 네. 나름대로 일정 부분 손실률이 정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개별 소송으로 또 진행되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금융당국 자체가 DLS, DLF 관련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분쟁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공정한 분쟁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이 여태껏 그 신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금감원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과거 판례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네. 보상을 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로 그 은행 측에서 불안전 판매라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지만 네. 밝혀진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점이 명확한 그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다 보면 대략 한 서너 장 정도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뭐 저희가 그 설명을 했고 네. 은행실에 네. 설명을 했고 그것을 잘 들었고 증거로 이해를 남는 했음.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 물론 일부 뉴스 보도를 보니까 거기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단순 사인만 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서류에 본인 자필로 서명을 한 거기 효과가 때문에 있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나중에 손실 부분을 따지거나 어떤 과실 부분을 따질 때는 투자자분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앞으로라도 가입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DLS, DLF 사태가 워낙 일파만파 지금 퍼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뭐
개별 투자자분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뭐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정말 내가 조금 그 불안전 판매에 당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내가 이걸 이해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태는 제2의 키코처럼 좀 문제는 좀 상당 기간 진통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입을 했을 때는 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얘기에 100% 신뢰를 보내신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들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익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고 모든 책임의 귀속은 본인에게 결정된다라는 그렇죠.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예. 사인을 하나하나 할 때도 네. 앞으로는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명확히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라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몇 년째 지금 이제 법안 계류가 돼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법안이 또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좀 답답한 소비자들을 좀 볼 때 네네.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달라. 맡기는 라시는 거군요. 분들이 조금 네. 간혹 계세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모르면 이자를 1% 받더라도 아니면 이자를 안 받더라도 네. 그런 상품에 4%라는 이자에 혹해서 가입하시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앞서 판례에서도 좀 제가 살펴봤듯이 소비자분들이 제가 봐도 조금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느낌들을 좀 간혹 받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지금 현재 DLS 문제가 지금 그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앞으로의 어떤 판례로 남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에서 약간의 어떤 조심하는 것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소비자 보호가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이 완료가 돼서 좀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 상품 DLF, DLS에 대해서 고위험, 이제 중수익 중수익, 상품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데도 뛰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럼 이런 문제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다라면 금융 소비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위험 상품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자신의 지금 뭐 재산을 전부 다 들어간다? 이거는 뭐 해서는 안 굉장히 되는 위험한, 영역이죠.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자산 중에 일정 부분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나온 얘기들은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현재 지금 이런 결과를 자아내게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라도 금융기관에서도 예. 먼저 이건 금융기관이 나서야 됩니다. 원론대로 금융기관에서도 다 PB 교육들을 시키거든요. 예. 거기에 나온 고객의 어떤 성향을 파악을 하고 고객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만 서로 잘 지킨다라면 네. 이번 사태는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블랙스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흰색 백조만 생각하다가 네. 검은색 백조가 어느 순간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코 사태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일부 그 직원이 네. 보여준 걸 보니까 은행 측에서도 손실률 제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건 분명 은행에서는 이제 규칙 사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있겠죠.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생 상품의 네. 손실이 없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따라서 블랙스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